네, 편하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합숙 1일차 문제 해설을 맡게 된 서경석 기술사라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 환경에서 200분 시험 보느라고도 고생 많으셨고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였던 혼동행렬입니다. 문제가 혼동행렬의 개념 및 성능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고요.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해주셨는데 출제하게 된 의도는 통계 부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기본 지식을 점검하고자 출제를 했던 문제였습니다.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거 보면 일단 먼저 혼동행렬의 개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측을 했을 때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고 실제 결과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기준으로 4개의 값으로 행렬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답안을 작성하신 걸 보면 TP, TN, FP, FN을 잘못 적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평가 항목들이 제가 나눈 기준으로는 단순평가 항목 그리고 복합형 평가 항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산출식을 작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 산출식은 자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점검을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평가 항목에는 프리시전, 어큐러시, 리콜, 스페시피시티, FP 레이트 이렇게 5가지를 넣어놨고요. 옆에 산출식을 보시면 산출식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 내용들이 리콜하고 프리시전 같은 경우 뒤에 이제 F1 스코어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작성을 해 주셨고요. 해당 수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이 틀리신 분들은 제가 그 코멘트 할 때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 항목에서는 이제 산출식을 작성을 했는데 위에 TP, TN, FP, FN만 가지고 이제 답안을 작성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좀 더 산출식이나 추가적인 항목들을 작성을 하는 게 답안에 좀 더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형으로는 이제 F1 스코어와 그리고 코엔의 카파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코엔의 카파 계수는 두 가지 평가자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목이고요. 3명 이상의 평가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플레이스 카파 계수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에는 항상 저는 이제 1단락하고 3단락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작성을 했는데요. 1교시 시험 같은 경우는 2교시 2단락에 팩트 기준으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 1단락에 간략하게 정의나 필요성 등으로 간략하게 터치를 해주고 이제 3단락의 마무리로 활용이나 비교 등등을 작성을 해서 좀 더 답안의 퀄리티를 높이는 식으로 많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혼동행렬과 이제 ROC하고 AUC가 나와서 그 부분을 3단락에 추가로 기입을 해놨습니다. ROC 같은 경우에는 FPR하고 TPR을 XY 축으로 해서 해당 모델의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거고요. 보시면은 A, B, C로 되어 있는데 C가 이제 가장 안 좋은 모델의 결과이고 모델은 A 쪽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UC는 ROC 커브에서 아래쪽의 영역을 뜻하고요. 해당 영역이 0.9에서 1이면 탁월, 그리고 0.6이나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의미 없음이라고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행렬과 수식을 좀 정확하게 쓰신 분들한테는 점수 좀 드렸고요. 해당 부분에 잘못 작성하신 분들은 코멘트를 해놨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VPP입니다. VPP는 가상 발전소인데요.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된 이유는 뉴딜 정책 관련해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해당 내용에 연관되어 있는 토픽이라서 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VPP 일단 정의를 보면 가정용이나 태양광 그리고 자가발전 등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에너지원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가상의 발전소입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실 때 가상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리가 적용이 되면 점수를 드렸고요. 아래 보시면 구성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분산되어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가상 발전소를 통해서 오른쪽에서 디맨드 컨트롤 쪽에 DR 쪽에다가 전력을 공급해주는 형태로 실제로 분산되어 있는 전력들을 실제로 발전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발전소 형태로
배전과 송전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게 가상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가와트 트레이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가와트의 개념이 송수신의 이제 효율화나 낭비되는 전력들을 절약함으로써 추가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네가와트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 주시면 좀 더 다른 분들하고 좀 차별화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용어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IoT 관련해서는 계속 어디서나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oT 부분도 왼쪽에 같이 표시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이제 EASS나 뭐 DR 그리고 정도의 내용들을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도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좀 도움이 되시라고 넣어 놓은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셨으면 점수를 드렸습니다. VPP의 기술 요소를 저는 에너지 관리, 그리고 제어, 통신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에너지 관리 부분에서는 DR, RES, ESS 등의 기술이 적용 중이고, 제어 부분에서는 AMI, DG, 그리고 NOC, 통신 부분에서는 단방향, 양방향, 그리고 단거리 통신 등을 기술로 작성을 했습니다. 3단락에 추가적으로 가상발전소 유형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가상발전소 유형은 중앙 제어식, 분산형 제어식, 완전 분산형 제어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앙 제어식은 분산 자원들을 하나의 가상발전소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이고, 분산형 제어는 가상발전소 간의 레이어 형태로 중간 관리자가 있는 가상발전소 형태가 되겠습니다. 완전 분산형 제어 같은 경우에는 분산 자원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전체 관리 없이 자체적으로 DR을 통해서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F-IDF입니다. TF-IDF는 데이터 마이닝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유관되어 있는 기술이어서 출제를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그리고 문서, 빈도수를 다들 작성을 하신 분들은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당 부분 관련해서 좀 차별화를 위해서 저는 여기다 산출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정의는 문서권 내에서 단어의 빈도와 문서 빈도를 사용해서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단어의 중요도를 빈도 기반으로 표현한 통계적 가중치라고 할 수 있고요. 산출식에 보시면 여기 TF 그리고 NDF 세 가지가 있는데, TF는 문서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의 빈도수, DF는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수, 그리고 N은 전체 문서 수가 됩니다. 전체 문서 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의 경우에 중요도가 높지만, 또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중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로그 값으로 해서 우측에 곱해줘서 가중치의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산출 절차를 작성을 했는데요. 먼저 DTM이라고 해서 주어진 문서를 DTM으로 작성을 합니다. DTM이라는 거는 저희가 신문 같은 데에서 봤을 때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라는 문장 두 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특정 단어들 기준으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하고 맛에 대한 표현, 음식 등으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는 게 DTM이 되고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래 제가 샘플로 넣어놨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DTM을 작성하고 이후에 TF 산출, 그리고 의미 없는 조사나 특정 명사 같은 경우에는 불용어 처리를 하고 이후에 IDF 산출을 함으로써 가중치가 산출이 되고요. 실제 산출 사례를 추가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구분에 특정 단어가 맛있다, 그냥 그렇다, 나쁘다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의 문서에서 해당 단어들이 몇 번씩 출연을 했는지를 가지고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만 남게 된 이유를 불용어는 전처리한 것으로 가정한다고 밑에 명시를 해줌으로써 채점자에게 해당 내용을 인식을 시켰고요. TF 산출 단계에서 해당 단어들의 빈도수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 IDF 산출해서 로그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단계에서 맛있다의 가중치가 2.4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를 해줘서 실제로 사례 기반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채점자에게 좀 더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요즘 문제가 실제 사례 기반으로 작성하시오 내지는 실제 구형 코드 등을 묻는 게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 공부하실 때 수식이나 실제 사례 등을 바쁘시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만들어서 외워두시면 나중에 시험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TF, IDF를 활용할 때 이슈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값 편향인데요.
그 문서 자체의 의도가 좋은 쪽이나 나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편향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별로 전체 TF-IDF에 정규화로 수행함으로써 해당 가중치를 낮추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반복적 문구에 이름이나 직책명 등 의미 없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경우에 불용어 처리 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해당 단어를 제거하고 이후에 TF-IDF를 재수행하는 게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ISO 29119인데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해주셨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 국제 표준이 아직 출제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던 내용이었습니다. 정의를 보면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프로세스 원리 그리고 가이드 지원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세스 및 산출물에 대한 국제 표준이고요. 구성 요소를 보시면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가 있습니다. 파트 1에 이제 컨셉이나 정의, 용어 등이 나와 있고 2가 프로세스, 3이 문서, 4가 기법, 그리고 5번이 키워드 주도 테스팅인데요. 여기 5번에 KDD라고 작성을 하신 분도 일부 계신데 해당 내용은 테스트에 관한 부분이어서 디벨롭먼트 아니고 테스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829, 1028, 그리고 BS79, 25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제 표준 모델로 만들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카테고리를 먼저 작성을 했고 옆에 세부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916가 작성이 될 때 초기에 파트 1, 2, 3만 있었고요. 나중에 파트 4하고 5가 추가가 되어서 파트 5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키워드 주도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련 툴들도 나오고 있고 테스트 자동화의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는 도움이 되라고 넣어봤고요. 개념은 일반적인 추상화된 문장을 키워드 집합을 활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도출하기 위한 테스트 방식입니다. 키워드는 도메인 계층과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도메인 계층은 상위 레벨의 키워드를 도메인 레벨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해당 내용에서 해석기에 입력해서 하위 레벨의 좀 더 상세한 키워드를 인터페이스 계층에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워크 상에 이제 데이터 저장소, 편집기, 해석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29119를 물어봤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답안을 위해서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계학습 부분에 머신러닝 옵티마이저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냈는데요. 내용을 제가 옵티마이저 유형을 사실 아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내용 옵티마이저라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절차나 성능 최적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리가 이제 맞는 경우에는 점수를 잘 드렸고요. 일단 정의는 다들 써주신 것처럼 머신러닝 오차 최소화를 위해서 예측값의 손실함수 값을 줄이고 가중치 편향값을 조절해서 비용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유형을 학습을 하신 분들 계시고 안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일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있고 전체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오래 걸려서 해당 부분 해결을 위해서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추출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하는 게 스토캐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SGD 모델이고요. 거기에서 로컬 미니멈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던 방향에는 관성을 반영해주는 알고리즘이 모멘텀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학습률을 이제 단계적으로 최적화에 가까워질수록 러닝 레이트를 학습률을 줄이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간 게 이제 어댑티브 그래드 쪽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에서는 NAG라는 알고리즘이 나왔고 모멘텀과 NAG를 합한 게 나담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어댑티브 그래드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학습률이 0에 수렴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해서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옵티마이저가 어댑티브 델타 그리고 학습률을 계산을 할 때 예전에 학습을 했던 거는 가중치를 줄이고 최근에 학습을 했던 학습률에 대해서 가중치를 늘리는 방식이 RMS 프랍 방식입니다. 모멘텀과 RMS 프랍을 합쳐서 아담 옵티마이저가 나왔고요. 현재 현장에서는 아담하고 SGD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담 방식인 경우에는 성능이 결과가 가장 좋고요. SGD 같은 경우는 성능 측면에서 좀 더 우수한 측면이 있어서 SGD하고 아담 기준으로 좀 더 학습 모델에 맞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오티마이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3단락에 작성을 했습니다. 항상 답안을 작성할 때 실무적인 관점과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 시 고려 사항의 성능 측면과 최적화 측면으로 구분을 했고요. 성능 측면에서는 절대성이라고 적었는데 절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내는 옵티마이저는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자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적합한 옵티마이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같은 내용으로 데이터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속도나 신뢰도 부분에서 두 가지는 서로 성능하고 신뢰도는 사실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서 성능을 향상시키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다 참고 자료를 제가 붙여놨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이 옵티마이저들은 각각이 다 1교시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념만 알고 있어도 방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은 MVP 패턴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최근에 솔리드 관련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고 실제로 구현이나 코딩 등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가장 이제 유명하게 많이 잘 알고 계시는 MVC 패턴을 뷰 컨트롤러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패턴인 MVP 패턴을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MVP 패턴이 여기 모델 뷰 프레젠터라고 제가 작성을 해드렸는데 프레젠터 부분을 프로세스라고 쓰시거나 MVP를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 기능 제품으로 답안을 작성하신 분들이 일부 계신데 키워드 자체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프레젠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도 프레젠터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단락에서 MVP라는 것 자체가 MVC에서 개선돼서 나왔고 이후에 MVVM 모델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단락에서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MVP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 주변의 지식도 나는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채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단락에서 MVC, MVP, MVVM 모델을 간략하게 그림을 작성을 했습니다. MVP 모델은 모델 뷰 프레젠터로 구성된 패턴이고 기존의 MVC 패턴의 모델 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 패턴입니다. 물은 게 패턴의 개념 및 동작 원리를 물었기 때문에 1단락에서 개념을 작성했고 2단락에서 동작 원리를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서 액션이 들어오게 되면 액션을 뷰에서 받고 뷰는 프레젠터에게 요청을 하고 프레젠터는 모델에게 데이터를 요청해서 해당 처리된 데이터를 프레젠터가 뷰한테 다시 인터페이스 해주는 형태로 MVP 모델은 구동이 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해서 좀 더 과시성을 높이기 위해 숫자를 표시를 해줬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측에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을 넣었고요.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코멘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3단락에는 1단락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MVC, MVP, MVV 여기 나는 못하네요. 이거는 잘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MVC, MVP, MVVM 패턴의 비교를 넣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MVC 패턴은 모델 뷰 컨트롤러고 MVVM은 모델 뷰 모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특징과 장단점을 작성함으로써 좀 더 상세한 지식을 답안에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은 AMI인데요. AMI 중에서도 2.0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AMI는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 미터링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AMI가 작년 10월경에 AMI 2.0이라는 기술이 추가로 주관기술 정에 발표가 되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식을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서 AMI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이제 진화된 모델인 AMI 2.0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었고요. AMI 2.0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LWM2M 프로토콜과 SNMP V3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요. 사물 인터넷의 IoT에 대한 부분과
보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된 형태가 AMI 2.0 형태입니다. 그래서 AMI, 기존의 AMI 모델의 보안이나 통신 성능, 그리고 IoT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AMI 2.0이 나왔다. 해당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LWM2M, SNMP v3, 그리고 MBDOS 등이 있다라고 1단락에서 표시를 해줬고요. 정의는 기존에 있었던 AMI의 IoT 형용 통신 기술과 보안 성능을 강화한 차세대 AMI 기술이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AMI 2.0의 구성과 구성 요소에 보시면 기존의 AMI하고 동일하게 빌딩이나 빌딩에서 전기가 미터링이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OS도 경량화되어 있는 MBD OS를 사용을 하고 스마트 미터가 동일하지만 네트워크 방식도 기존의 보안 형태가 보완된 SMP v3나 IoT PLC, LWM2M 등을 사용이 된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DCO에서 데이터를 집중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보안이 강화가 된 시큐어 모델이다라고 시큐어라고 작성을 했고요. 여기 PLC라고 있는데 PLC를 프로그래머블 로직 코드라고 작성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PLC는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반 전력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이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풀네임을 작성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WAN이나 NAN 방식, NAN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력 회사에서 관리를 할 때 저희가 ERP나 OMS 대시보드 같은 거는 오래된 오래된 토픽이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토픽들을 이런 식으로 기존 시스템에다가 얹어주시면 답안을 작성하실 때 구성도나 답안을 작성하실 때 좀 더 쉽게 분량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ERP나 사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시화나 어떤 기억 측면에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거 나오면 그때 생각 안 나시면 키워드나 대시보드 같은 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답안 작성하실 때 좀 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답안을 분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구성 요소는 이거는 이제 그룹핑을 기존 기술과 신규 기술로 해봤고요. 2.0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존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신규 기술 부분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작성을 했는데요. 기대 효과에 보면 관점을 이제 국가 측면, 산업 측면, 소비자 측면으로 구분을 했는데 기대 효과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보통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성능 이런 용어를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 좀 더 큰 폭으로 국가, 산업 이런 단어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좀 더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가, 기반, 산업, 소비자 측면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마지막 문제는 안티드론인데요. 안티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법이 5월 1일에 시행이 되었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드론 산업 협의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신규 토픽이기도 하고 관련 기술을 좀 점검하고자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안티드론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드론에 의한 공격이나 방어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안티드론에 의해서 공항이나 석유회사 등의 공격이나 테러 등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했고 개념도는 프레임워크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컨트롤 부분, 감지 부분, 그리고 센싱 부분 등으로 구분을 했고요. 해당 부분의 기술 요소는 저는 이제 탐지하고 대응이라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탐지 부분에서는 센싱이나 레이더, 그리고 일렉트로 옵티컬, 그리고 마그네틱 등이 있고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소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탐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거나 소리로 듣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감지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가볍게 추가해 주시면 답안을 늘리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방식에는 포획 방식과 격추 방식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구분하지 않았고 제밍, 스푸핑, EMP, 레이저, 그리고 화기 등으로 대응 기술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티드론 관련해서 국가별 탐지 기술 동향을 추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좀 더 지식을 추가를 했고요. 부분은 변조 방식, 탐지 거리, 출력, 거리 분해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분해 능은 어느 거리까지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거리 분해 능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5m까지 이제 식별이 가능한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FMCW 방식을 사용하는데 탐지 거리는 짧지만 좀 더 분해 능력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제 안원기술사가 이어서 문제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머지 부분 담당한 안흥원 기술사입니다. 6번 설명드릴게요. 어, 6번은 ISO 25010번인데요. 이 개념은 ISO 9126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된 국제 표준이죠. 네,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정의하고 품질 평가의 매트릭스를 정의한 국제 표준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도를 보시면은 내부 외부 품질이 있고 사용 품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내부 외부 품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신 사유 유의, 여기에 보안성과 호환성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사용 품질에는 효과성, 생산성, 안정성, 만족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세부 항목은 각각의 이 항목들에 대한 세부 항목을 작성을 해주시면 좀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능 적합성이면은 뭐 요거에 대한 좀 설명들을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요런 것들은 좀 한 번에 그냥 이 단어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것들이라 이거 말고 좀 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 세부 항목까지 시간이 되시면은 좀 암기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5010번은 25000 시리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품질 평가 통합 모델 스퀘어 요거를 좀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SO 9126이 좀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9126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126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차원의 저주인데요. 차원의 저주와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어봤죠. 차원의 저주하고 차원 축소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량을 좀 배분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원의 저주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차원을 증가를 시켜요. 차원을 증가를 시키면 차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개념도를 보시면은 1차원에서는 3개가 필요한데 2차원으로 늘어나면은 3의 제곱 그리고 3차원으로 늘어나면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락되는 데이터라든지 뭐 분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차원이 증가할수록 필요한 데이터 수가 많아지고 또 차원이 증가할수록 분석 성능이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분석 성능이 안 좋아지는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문제를 차원의 저주라고 해요. 차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원을 증가시켰을 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차원을 다시 축소를 좀 해줘야 됩니다.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PCA하고 LDA가 있는데 PCA는 주성분 분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차원 축소 알고리즘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1차원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쪽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축소를 한다거나 했을 때 특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PCA 알고리즘입니다. 요거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특성을 잘 표현을 했을까요? 오른쪽이겠죠. 이렇게 특성별로 데이터를 분류를 할 수 있게끔 축소를 해주는 알고리즘이 PCA 알고리즘이고요. LDA 알고리즘은 PCA 알고리즘이랑 비슷한데 클래스별로 특성을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게끔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PCA하고 LDA는 선형 차원 축소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요. 비선형 차원 축소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요거는 ISO 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3차원 공간에 롤케이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롤케이크는 좀 동그랗게 말려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요 끝부분하고 이 말려있는 부분하고의 거리, 요 거리는 짧죠.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요거를 같은 특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분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롤을
펼치면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펼쳐서 2차원 평면으로 만들어서 차원을 축소하는 그런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요. 로컬 선형 임베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차원 공간에서 인접해 있는 데이터들을 좀 선형 구조로 바꾸면서 저차원으로 임베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KDD입니다. KDD. KDD를 출제를 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써 있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KDD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죠. 예전에 기출 문제에 출제됐던 크리스DM하고 KDD, 셈마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직 크리스DM만 출제가 돼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프로세스로는 5가지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형화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유사하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좀 차별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를 먼저 추출을 하고 추출을 하면 이제 추출된 데이터 셋이 있죠. 요것들을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하면서 노이즈라든지 이상값 그리고 별측값 같은 거를 식별을 하고 제거를 하고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이제 변환을 합니다. 변환 작업을 하고 변환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마이닝을 수행을 하죠. 마이닝을 수행을 해서 이제 요 패턴이 나오면 요걸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아래 작성을 해놨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3단락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크리스DM, 셈마 이런 걸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단계별로 저는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에 대해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기계학습에서 이제 트레이닝 셋이 있는데 이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만 하다 보면 좀 과적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고정된 이 데이터로만 훈련을 할 경우에 좀 오버피팅이 발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종류에는 크게 홀드아웃이랑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죠. 대부분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좀 많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좀 많이 알고 계신 개념이라 좀 간단한데 일단 홀드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제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분리를 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이 홀드아웃이고요. 그다음 K폴드는 밸리데이션 셋이나 테스트 셋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트레이닝 셋이랑 이만큼 동일한 크기대로 교차를 하면서 검증을 하는 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죠. 장점으로는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고 이 학습할 수 있는 이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K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쪼개다 보면 수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데이터 비율적인 문제에서도 요 검증 비율을 좀 많이 하면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어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죠. 이것들은 비복원 추출 방식이고요. 이제 복원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량이 적을 때는 이거를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훈련했던 자료를 이제 반복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로 꼽아서 이걸 평가를 반복하는 검증 방법이 부트스트랩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6.3이 부트스트랩을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63%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스마트시티 리빙랩이에요. 요즘에 정부에서 스마트시티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회 주체가 적극적으로 다 같이 참여를 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구성도를 보시면 스마트시티 구성도를 대부분 많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리빙랩을 통해서 다 정부나 기업이나 시민이 참여를 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프로세스는 먼저 측정 분석을 하고요. 가상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평가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아니니까 적절하게 좀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유형이 있는데 기업 주도형인지 아니면 지자체 주도형인지 연구기관이 주도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해서 다 2단락까지 작성을 하시고 3단락에서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확산을 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2번 아탐이죠. 아탐은 좀 고전 토픽이죠. 아키텍처 평가 방법인데요. 실제로 아키텍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요즘에 또 고전 토픽이 또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아탐은 품질 속성 요구사항하고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아키텍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론이고요. 품질 속성하고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트레이드 관계가 있죠. 분석 절차는 공식적으로 총 9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정형화된 단계예요. 그리고 이거를 크게 2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페이지를 4단계로 나눠서 페이지 0부터 페이지 3까지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페이지 1하고 2에서 아탐 평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페이지 1에서는 이제 아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 분석을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단계, 9가지 단계는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탐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아서 아탐을 수행하고 나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CBAM 방법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모델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탐에서 조사 분석하고 테스트를 할 때 품질 속성 유틸리티 트리를 작성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시나리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 각각이 하나의 토픽으로 나올 수 있어서 요거 2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요거 2개도 1교시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알고 가시면 어느 정도 방어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서 지금 저는 유틸리티 트리하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거는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추가 작성을 한 거고 사실상 얘가 3단락에 나오기는 조금 뜬금없죠. 그래서 아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아탐의 단계별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단락으로 적어주시면 차별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이고요. 네, 13번은 박스플롯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얘가 지금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플롯에 대해서 한번 출제를 해봤고요. 의외로 좀 학습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스플롯이라는 거는 자료들을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이 주어진 자료를 4개로 나누죠. 4개로 나눠서 1사분위부터 4사분위까지 나눕니다. 나누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을 해주고 이 박스에 있는 이 범위를 IQR이라고 하는데요. 이 IQR은 인터쿼타일 레인지죠.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1사분위하고 3사분위의 차이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1사분위에서 1.5 곱하기 IQR을 한 이 값이 최소값이 되고요. 1.5 곱하기 IQR을 더한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를 하고 이거를 넘어가는 데이터들은 이제 이상값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도 이상값이 있고 아래도 이상값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도를 그려주시고 각각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박스플롯의 작성 절차는 먼저 사분위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그리죠. 박스를 그릴 때 1사분위하고 3사분위수를 이용을 해서 박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2, 4분위, 중앙값이죠. 중앙값에 대한 위치의 선을 그리고요. 여기에 평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평균은 더하기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더하기로 표기를 한다고 작성을 해놨죠. 그리고 최대값 및 최소값을 표기를 하면 박스 플롯을 다 완벽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값을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구죠. 네. 실제로 R 같은 툴에서 서머리라는 명령어를 치면 1사분위, 그러니까 1사분위부터 4사분위까지를 수를 나눠주고 중앙값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또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 16번 프로젝트 일정 단축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일정 단축에 대해서는 많이들 학습을 하셨죠. 근데 저희가 서브노트를 보면 크래싱이라든지 패스트 트래킹 그리고 리에스티메이션, 리소스 레벨링, 리소스 스무딩 이런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PM복 기준으로는 크래싱하고 패스트 트래킹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PM복이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죠. 이거는 가이드 베스트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는 크래싱하고 패스트 트래킹 이 두 가지가 일정 단축을 할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리소스 레벨링이나 리소스 스무딩 같은 거는 이제 자원을 최적화하는 기법입니다. 자원이 최적화되면 일정이 단축이 될 수는 있겠죠. 일정을 단축할 때는 이제 프로젝트의 범위를 줄이지 않고 일정을 단축시키는 그런 기법이 필요해요. 크래싱, 공정 압축법, 요거는 자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크리티컬 패스 상에서 일정을 줄이는 게 크래싱 방법이죠. 그리고 패스 트래킹은 병행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법을 알고 가시면 되고요. 리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단축 기법이다라는 게 없어요. 근데 좀 작성을 해봤는데 사실상 크리티컬 패스를 구할 때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고 이 산정된 일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스 트래킹하고 크래싱을 비교를 해봤고요. 일정 단축을 할 때는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추가 인력이 들어갔을 때 이 추가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 교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또 빠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업무 누수 발생이 가능하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사람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점점 증가를 하죠. 공식도 있죠. 2분의 n 마이너스 1, 2분의 그 공식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오류가 증가를 할 수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일정이 또 지연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잘 표현한 브룩스 법칙이 있죠. 이런 것들도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자원 최적화 기법, 리소스 레벨링하고 리소스 스무딩을 여기 추가로 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1차 1교시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분일 또 할 건데 저 괜히 어색하잖아.